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에 파월이라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네네. 연준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궁금하고요. 연준의장이 바뀌었으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니고 변호사 출신의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로 있다가 이번에 선발이 됐고요. 아마 이분 성격이 비둘기파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쪽 이야기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제넷 옐런 의장이 추구하고 있던 완만한 양적 완화의 긴축, 축소를 아마 지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 2번 내지 3번 정도밖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의 금리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달라질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도 경기가 너무나 좋고 유럽 경기도 그리스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아베의 일본 경제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인데 과연 미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라고 불리는 온순한 사람이 됨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는 환율 조작국의 어떤 문제 또 한미 FTA 문제 이것이 거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 국회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과연 북핵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커스인지 이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당분간 순항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럭키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향후 5년 뒤에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정치적 이슈가 너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창 뒤처져 있고 중국보다도 뒤에 처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영화. 저는 매일 영화 한 2편 정도를 봅니다. 요즘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영화를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는 정치 이야기도 있고 우리 삶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이야기도 녹아 있고요. 정치와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영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때마침 국가와 시민 그리고 정치와 삶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개막한다고 합니다. 영화제 슬로건이 바로 영화는 정치다, 정치는 영화다인데요. 어려운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동진 영화평론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를 정치에다가 넣는 건 좀 너무 값싸게 가는 거 아닌가요? 영화는 정치보다 더 위대한 건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영화를 정치에 감히 넣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유, 예. 요즘 특히 아마 그 두 가지를 좀 병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 슬로건을 좀 그렇게 잡았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영화 속에 정치가 많이 담겨져 있고요. 네. 또 영화를 보면 현실에서 돌아가는 정치의 여러 가지의 운행의 어떤 그런 과정들, 또 특성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그런 영화를 고른 것은 아니고요. 영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치를 통해서 영화의 어떤 발전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런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네. 제가 걱정하는 되겠죠. 왜냐하면 영화는 정치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칫 영화가 정치 이데올로기화 돼버리면 북한 애들이 만드는 영화랑 비슷해질 가능성은 없겠죠. 거기에 프로파간다 영화하고 여기서 영화 정치를 등가로 좀 성립시키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예. 프로파간다로 영화를 선전 도구화하는 것은 영화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예. 체제 이데올로기를 좀
주도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어떤 매체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영화제는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이번에? 서울에 있는 서울극장입니다. 이번에 서울극장이 워낙 전통의 극장이고요. 네. 상가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예전에 단관극장 지대였었죠. 피카디리 단성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깝게도 피카디리나 단성사는 없어졌고요. 서울극장만이 남아있는데 많이 리노베이션해서 넓어졌습니다. 네. 요즘 저는 만약에 피카디리하고 단성사가 살아있다면 5060 극장쇼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좋죠. 예. 단관극장이 다 없어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피카디가 한 2,000석 정도의 극장이었고 아마 왕가희 감독의 아비정전 이런 거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극장도 다시 한번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영화제의 라인업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작년까지 올해가 4회인데요. 네. 작년까지는 사실은 그 젊은 인디펜던트 감독들의 단편 공모를 좀 중심으로 했고요. 올해는 제가 좀 장편 영화, 이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업 영화까지 포함해서 장편 영화 좀 대충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45편 정도가 상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 영화와 요즘 영화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아주 다양한 국가 영화들이 있는데, 예컨대 크로아티아 영화도 있고요. 네, 불가리아 영화도 있고, 네, 그리고 일본, 중국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화라고 하면 칠레 아엔데 정권이 무너질 때의 얘기를 그린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같은 작품입니다. 이야, 제목 끝내주네요. 이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가 이제 아엔데 정부가 피노체트 군부가 그 아엔데 대통령궁을 쳐들어올 때 라디오로 기상캐스터가 보내준 암호였습니다.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라고 기상캐스터가 얘기하면 군부 쿠데타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그때 이제 아엔데 대통령이 총을 들고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죠. 그 당시에 얘기를 그린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1973년도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알제리 전투,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식민 해방 투쟁을 그리는 그런 작품도 있고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기존의 극장에서 보기가 좀 힘드신 영화입니다. 아마 또 TV나 아까 말씀하신 케이블 TV나 이런 쪽에서도 보기가 좀 힘드신 작품입니다. 이번 영화에 대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정치적인 영화만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라는 말씀은 제가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밀턴 프리드만의 시카고 학파들, 시카고 보이즈들이 망쳐놓은 경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또 다른 작품으로는 일본 그 고령화 사회 얘기를 그린 굴공장이라는 다큐멘터리. 이 굴공장에 이제 그 일본의 노년층들이 많이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일본의 현대자본주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본의 현대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닉슨이 하야하기 전에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났습니다. 이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엘비스와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극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짜 환생해서 나온 듯한 영화에서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상업 영화도 있습니다. 이거 서울국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화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9일날 개막을 해서요. 4일간 합니다. 12일까지. 그래서 주말, 목금토일 이렇게 4일은 집중적으로 관객들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많은 영화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속해서 상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건 무료로 상영되기도 하고요. 어떤 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영되기도 합니다.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같은 작품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해서 지금 사실은 촛불 혁명을 이루지만 여전히 예전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편성한 만큼 무료로 상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듣기로는 체게바라의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체게바라가 사실은 많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 볼리비아에서 체게바라가 전사를 했는데요. 볼리비아 쪽에서 나온 자료가 많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체게바라의 말년 때, 그러니까 뭐 비록 젊은 나이에 전사했습니다만, 네. 후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네. 아주 귀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 체게바라, 그래서 제목이 부제가 뉴맨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런 작품도 역시 쿠바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네.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체게바라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야, 그럼요. 네. 예. 네. 그 네. 티셔츠에도 체게바라 사진을, 그렇죠. 예. 네. 체게바라 뉴맨하고 샨티아고 네. 비가 내린다. 이 영화가 흑백이면 더 좋겠는데요. 체게바라는 흑백이고요. 예. 네, 산티아고는 아무래도 70년대 영화니까. 칼라로 됐군요. 네, 칼라입니다. 예. 네. 그 개회작하고 폐막작 좀 네. 신경 써서 고르셨을 것 같아요. 개막작은 그 중국 영화고요. 네. 중국 감독들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감독들 배출하는 기관이 베이징 국립대학입니다. 예. 여기 이제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네. 4세대의 대표적인 감독이 허하나 감독이고, 허하나 예. 감독이 만든 그날은 오리라라는 작품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네. 그 홍콩에서 예. 그 일제의 눈을 피해서 예. 그 문인들, 그 학자들을 네. 바깥으로 도피시켰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문화 블랙리스트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네. 뭐 중국판, 여성판, 쉰들러 리스트 이렇게 생각해서 개막되고 골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비교적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만든 영화인 만큼 네. 볼거리도 굉장히 풍부한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폐막작은 예. 네, 국가에 대한 예의라는 작품인데요. 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있잖아요. 예. 강기훈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예. 그걸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이라기보다는 강기훈 씨가 사실은 그 음악가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기훈 씨 기타 연주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그 당시 그 조작 사건 때문에 희생되고 또 고통받았던 네. 그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영화제 총 예술 감독 하시는 겁니까? 네. 뭐? 예. 네. 아트 디렉터 예술 감독 이래서 제가 프로그래밍부터 해서 운영까지 책임을 맡고 있고요. 예. 비록 좀 작은 영화지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정치의 여러 가지 어떤 토픽들을 많이 네. 묶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작품들이 어떤 건 낯설기도 하시고 예.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 내용은 익숙한데 형식은 좀 낯설고 이런 작품이 좀 있는데 네. 이런 영화도 아마도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인터뷰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점에서 좀 감독의 입장에서 시나리오 작가의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네네. 중요한 영화 같은 것은 이런 좀 설명이나 해설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화만 쭉 상영을 하시는 겁니까? 불가리아 영화를 보시면요. 네. 굿 포스트맨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불가리아와 터키의 적정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우체국장님입니다. 그런데 이 적정 지역에 예.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몰려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리아 난민들을 47명에 불과한 그 자기네 동네에 예. 새롭게 주민으로 들여서기 위해서 결국은 시장 선거에 나가는 이야기. 그 형식은 굉장히 코미디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시리아 난민의 문제 그리고 한 마을을 어떻게 재건하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어떻게 다시 만드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가 지금 이런 영화를 보실 때는요. 네. 불가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럼요. 네, 아까 크로아티아 영화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로아티아의 헌법 빙호에 대한 러브 스토리는 예. 사실은 크로아티아가 내전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사르비아 민병대 등등 인종 청소 이런 문제가 많은데 아직도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 나라에서 새로운 법 체제와 특히 성소수자, 또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한 번쯤 현대사를 살짝만 들여다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영화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화라는 것을 관객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이나 그 누구 어떤 배우도 관객들에게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의 다른 눈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껏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이거를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영화제 준비하시면서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예전부터 영화를 할 때요. 정부가 그냥 간섭 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죠. 뭐든지 다 그렇죠. 사실은. 지원은 사실은 국가 곳곳에 분배해야 될 여러 가지 자원이 너무나 지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만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좀 우는 소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규제, 통제, 간섭 그리고 블랙리스트처럼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런 일들만 없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화계가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쿠바하고 브라질의 상파울로까지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한국 영화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놀게끔 잘 놔두면 잘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던 도시가 상당히 촌동네입니다. 그런데도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나라 태극기 날리고를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팔로에서 지금 그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보고요. 저한테 왜 곡성 같은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영화에 대한 이해도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박찬호 감독의 박쥐라든지 다른 많은 영화들이 각색이 돼서 미국 영화로 또 만들어지고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이야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4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